안녕하세요. 행정멘토 HH 컨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또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본적인 이제 지식은 이제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연말정산은 이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크게 나뉩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소득공제 중에 하나인데, 소득공제 중에 하나예요. 인적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공제 중에. 왜냐하면 이 인적공제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나머지는 사실 개별적으로 알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적공제를 보면 이게 이름부터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 인자인데,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소득공제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는 소득공제고, 기본공제라는 건 한 명당 150만 원을 해주고, 추가공제는 이렇게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말이 나오면 조금 이분들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그 기준이 조금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다음을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추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공제가 되는 대상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말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맨날 합니다. 다시 이런 얘기 빼고. 자, 인적 공제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한 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일단 본인 한 명 있으니까 150만 원은 기본공제가 되고, 거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3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든지 혹은 자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하고 부양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이게 인적공제가 되냐 안 되냐라는 조건하고도 같다고 할 수 있죠. 배우자는 소득을 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나이 조건이 하나가 더 붙고 이제 소득도 봅니다. 즉 소득은 기본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고 직계비속이나 뭐 동거 입영자는 만 20세 이하입니다. 즉 자녀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안 들어가면 150만 원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형제자매도 일단은 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안 된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부분이 사실 나이는 뭐 계산해보면 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소득이 조금 어렵습니다. 소득이. 소득이 왜 어렵느냐? 이게 둘 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그런데 또 옆에 뭐라고 또 써있죠? 뭐라고 써있느냐?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약간 뭐 소득이나 이제 세금 관련 조금 상식 있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 없으면은 차차히 알아가면 됩니다. 천천히 알아가겠습니다. 자,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했죠. 다만 예외로 저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소득 금액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소득 금액. 소득이 아니죠. 소득 금액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소득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입이 곧 소득 금액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소득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도 여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게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총급여액 뭐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게 비과세가 없어서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 바로 총급여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나오려면 총급여액이 원래는 333만 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공제가 233만 원이 되기 때문에 딱 100만 원이 남죠. 즉 2023년 총급여액이 1년 동안 번 금액이 333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단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예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외가. 이게 종합소득인데 종합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 빼면은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따라서 원래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때는 이 소득 금액 계산을 통해 합산한 게 바로 종합소득 금액이 되고 그리고 퇴직소득은 따로 계산하고 양도소득도 따로 계산하지만 연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합칩니다. 즉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이 빵원이었습니다. 아무런 번 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하필 그 해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소득이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소득 금액은 수입 자체가 이제 소득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따로 빼는 게 없죠. 이런 소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고 이분은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 겁니다. 네. 물론 근데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죠. 뭐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 부양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따로 연말정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는 된다. 이거를 이제 많이 놓치니까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도 있고 퇴직소득도 포함이 된다. 뭐 이제 물건 부동산 매각했을 경우라든지 이제 양도소득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하게 이건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종합소득하고 이제 분리과세를 이제 이해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되면 소득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소득이잖아요. 근데 일정한 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소득에 한해서. 그러면 이거는 종합소득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라서 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이 만약 300만 원 이하라서 나 분리과세 할게요. 기타 소득만 가지고 세금을 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있어도 그분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서 다른 사람이 이제 연말정산할 때 150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어떠십니까? 이 인적공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추가공제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잠시만요. 네, 그럼 추가공제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적공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일정한 경우라면 추가공제까지 해준다고 해서 이제 추가공제라고 하는 건데요. 추가공제는 여기 왼쪽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자, 장애인 추가공제가 있고 경로우대는 이제 노인 추가공제라고 하는데 그리고 부녀자 추가공제가 있고 또 이제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한부모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 노인, 장애인,
그리고 또 부녀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노인은 그냥 70세 이상이면 됩니다. 70세.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70세가 넘으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 나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장애인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자,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는 왼쪽에 책자를 보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자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뭐 다치신 분들. 그런데 이게 1, 2번이 보통 이제 장애인 쪽인데 세법상 장애인은 3번입니다. 즉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그 소득공제만 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받느냐? 병원에서 받습니다. 이 의사가 해당 장애인 증명서를 작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으시는데 어떤 분들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습니다. 암 환자 혹은 중증 환자 좀 아프신 분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희귀난치병 환자들 이런 경우 희귀난치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다 보니까 세법상 장애인으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사무인데 이분들은 장애인 증명서를 신청해서 그거를 가지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추가로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아니더라도 뭐 부모님이 암 환자라든지 이런 중증 환자라고 한다면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거를 못 받으신 분들은 경정 청구를 꼭 하세요. 경정 청구. 이거는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해서 조금 아쉽지만 이 경정 청구는 5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것만 추가하더라도 세금이 한 10만 원 정도씩은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제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녀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이거 50만 원 공제인데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부녀자 조건이 이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데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어야 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좀 오해가 많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우리는 법이나 매뉴얼이나 뭐 행정 쪽에서 법도 그렇지만 그 단어를 정확히 얘기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아니잖아요.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아까 우리가 소득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금액이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총급여액 기준으로는 4,100만 원 정도. 정확히는 맞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4,100만 원 정도의 총급여액이 있으면 그 이하라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 두 가지 조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이제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이 공제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지금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하고 추가공제에 대해서 지금 다 알게 된 겁니다. 놓치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과 이제 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못했으면 경쟁 청구를 통해서 해라. 뭐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한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 청구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하니까요. 요즘 뭐 3.3에서 뭐 세금 환급해주고 하는 건데 해준다고 뭐 다시 요즘 뭐 3.3 같은 이제 어플이 세금 환급해주는 걸로 이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홈택스 들어가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종소세 신고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수수료를 이제 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길었는데 다 들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행정 멘토 HH 컨설트였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